이번 시즌에는 4번의 주말 동안 연맹이 플랭크의 마모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닥입니다. 이 주말이 어떤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페라리의 새로운 계약, 마르넬로에 올 수 있는 새로운 엔지니어들, 그리고 여러 전직 드라이버들이 불균형을 보인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하셔서 채널의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우리는 포뮬러 1 관련 뉴스, 특히 페라리 관련 뉴스를 다루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로베르토 포뮬러 1에게 2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즌의 모든 주말과 스키의 마모, 플랭크의 마모 등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검사를 보여줍니다. 즉, 다양한 검사가 단일 좌석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4번의 주말, 즉 호주, 모나코, 벨기에, 멕시코에서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4번의 주말 동안에는 단일 좌석 차량에 대한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좌석 차량에 치면 효과에서 벤투리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중을 생성하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지금까지 22경기가 치러졌으며 그중 4번의 주말 동안 바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경고해야 할 사항이며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에 연결되는데 포뮬러 한 박스대여러 공기역학 전문가로부터 소식을 들은 유명한 기술 분석가인 닥터 홉스가 있으며 지금 오스틴에서 문제를 보고한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닥터 홉스가 한 말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스틴 예선 후 패덕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맥라렌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은 아스팔트에 비해 매우 낮게 회전하며 빠른 코너에서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봤지만 아무도 흥미로운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기역학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맥라렌의 바닥은 공기역학의 괴물이 아니라 좋은 절충안이며 즉 모든 곡선에서 좋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곡선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바닥에서 성능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집중하고 있으며 맥라렌은 바닥의 수축과 프로파일링을 사용하여 성능의 좋은 균형을 만들어 공기역학의 피크처럼 괴물이 되지 않지만 다양한 곡선에서 좋은 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닥터 홉스가 말하는 것은 맥라렌이 가장 빠른 이유가 가장 많은 공기역학 착중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높은 하중 피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킷과 대부분의 곡선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절충안, 좋은 타협점을 다양한 곡선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드불과 같은 팀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고 벤투리 채널 내에 더 복잡한 소용돌이를 가지려고 했으며 운송용 보드는 아니지만 바닥의 모서리, 즉 플로어 여지에 존재하는 공기역학적 부속물 덕분에 하중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측면에서 더 많은 공기역학적 하중을 생성하려고 했으며 이는 벤투리 채널 내부로 삽입됩니다. 이 선택의 단점, 즉 부정적인 측면은 각 서킷에 따라 조정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소용돌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각 서킷의 종류에 따라 곡선의 유형에 따라 변합니다. 그럼 페라리는 맥라렌과 레드불의 선택 중간에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바닥의 프로파일링에서 맥라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맥라렌과 메르세데스는 젖은 조건이나 추운 트랙에서 매우 강력하며 매우 유사한 하중 생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페라리와 레드불은 이 관점에서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조건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우 상위 팀들 간의 2와 2로 나뉜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팀들은 자유연습 1과 자유연습 2에서 한계를 밀어붙인 후 예선전에 다시 돌아와 허용된 한계 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팀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닥터 홉스는 또한 카타르와 아부다비에서의 예측을 합니다. 물론 아스팔트의 특성 일관성이 엔지니어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더 매끄럽거나 움푹 패인 곳이 더 많을지 이것에 매우 의존하며 단일 좌석 차량에 지면 높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닥터 홉스의 의견에 따르면 더 낮게 달릴수록 당연히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맥라렌은 버스타펜의 도착을 막기 위해 더 낮게 달려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 챔피언십에 참가 중이며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와 함께 타이틀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은 레드불에 달려 있습니다. 레드불이 적절한 세팅을 찾고 카타르에서 맥라렌을 상대할 수 있다면 맥라렌은 더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관리할 수 없었던 안전 여유를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복잡한 주제지만 그들이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지,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앞에서 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실격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플랭크를 너무 많이 소비하면 공기 역학적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며 실격의 위험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자동차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압박이 증가하며 맥라렌도 압박에 면역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바닥의 주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주제이며 지난 경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리스가 카타르에서 버스타펜보다 2점을 더 얻으면 2025년 월드 챔피언이 됩니다. 따라서 2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타펜은 챔피언이 되기 위해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노리스가 좋은 결과를 내면 말이죠.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카타르 경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맥라렌의 실격은 당연히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다시 활성화시켰으며 이제 우리는 카타르와 아부다비의 두 개의 마지막 경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관점에서 드라이버들에게 관리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랜도 노리스는 출발에서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가 문제와 곤경에서 멀어지고 싶다고 말했지만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할 때 폴포지션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2위를 잃었기 때문에 버스타펜과 러셀에게 뒤졌고 첫 랩 후 3위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챔피언십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잃을 수는 없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노리스가 맥스 옆에서 출발할 때 그의 신경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고 노리스가 맥스 버스타펜이 옆에 있을 때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며 자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후 우리는 라스베이거스 출발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맥라렌이 다음 경기를 위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리스는 항상 정직합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출발에서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후에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맥스가 20초 차이로 이겼다면 그는 그날 그 경기에 나보다 더 잘했습니다. 노리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버스타펜의 힘을 인정하고 항상 버스타펜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랜도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맞서고 트랙에서 이기고 챔피언이 되어 버스타펜보다 우월해질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한 후 페라리에 대한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먼저 새로운 파트너십이 있다는 것을 오토레이서에서 보도했습니다. 사실 페라리는 역사적인 파트너인 쉴과 새로운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라넬로의 생산 활동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650GWh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페라리에게 훌륭한 파트너십이자 훌륭한 갱신이며 이는 필요했으며 두 회사 간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앤디 카웰의 페라리 합류에 관한 루머도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페라리는 카딜레를 대체하기 위해 앤디 카웰을 주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단일 좌석 디자인 배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바세어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앤디 카웰은 2024년 7월부터 에스턴 마틴에 있으며 바세어가 CTO 역할을 만들기를 원할지 여부에 많이 좌우됩니다. 앤디 카웰이 페라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말이죠. 물론 카웰은 곧 가능할 것이며 그 경우 세라와 해밀턴과 재회할 수도 있습니다. 로익 세라는 바세어가 원하는 인물이며 이전 메르세데스 엔지니어였고 해밀턴도 당연히 메르세데스 출신입니다.
또한 앤디 카웰도 에스턴 마틴 이전에 메르세데스에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메르세데스에서 일했으며 처음에는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 준비 작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고 이후 메르세데스 엔진 부서의 총괄 이사로서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하이브리드 시대 초기인 2014년 이후로 모든 경쟁자들에 비해 매우 큰 이점을 가졌습니다. 앤디 카웰은 그 부서의 책임자였고 그래서 그저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라 페라리의 매우 중요한 엔지니어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한 수입니다. 그러니 시장에 나와 있다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면 페라리가 그를 데려와 마라넬로에 데려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가 마라넬로로 이주할 의지가 있는지는 항상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는 에스턴 마틴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에드리안 뉴이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관점에서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요. 앤디 카웰의 또 다른 장점은 그가 순수한 영국 환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는 에스턴 마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메르세데스에서 일했었고 그 이전에는 코스워스와 PME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를 CTO로 불러 기술적 수준의 총괄 디렉터로 그리고 백그라운드 활동을 관리하고 단일 좌석 차량의 디자인 수준에서도 활동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올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페라리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바스찬 베텐이 루이스 해밀턴에게 준 조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시다. 베텔은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루이스 해밀턴에게 단 하나의 조언만 했습니다. 페라리에 있을 때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조언은 이탈리아어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넬로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루이스에게 겨울 휴식 기간 동안 이탈리아어를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조언입니다. 마라넬로에서 팀과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실 군터 스타이너는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일 이후 페라리와 루이스 해밀턴을 동기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규칙과 함께 내년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면 효과를 가진 이러한 자동차 메르세데스를 절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고군분투했지만 과거 메르세데스 시절의 루이스 해밀턴과 같지 않았습니다. 즉 메르세데스의 해밀턴은 과거의 해밀턴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군터 스타이너의 말이며 나는 그와 동의합니다. 내 생각에는 해밀턴은 지면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과 뒷부분의 그립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차량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규칙과 함께 그가 새로운 차에 어떻게 적응할지 그리고 그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군터 스타이너는 말합니다. 2026년 페라리 상황이 좋지 않다면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2027년에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2경기, 하나의 스프린트 레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해밀턴이 최소 몇 년 동안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몬트리올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기자회견에서 그가 나는 페라리에서 일하기 위해 여기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 몇 년 동안 머물며 세나의 꿈, 즉 페라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세나는 페라리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해밀턴이 오늘날 페라리에서 타이틀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은 아닙니다만 다음 시즌에 왜냐하면 해밀턴의 목표는 세나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나는 페라리에 가고 싶어 했으며 그가 상황이 조성된다면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말했고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으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세나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해밀턴의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의 이 멋진 포스트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해밀턴은 말합니다. 문제는 경쟁 속에서 잘하면 박스 안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단지 경주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경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포뮬러1에 도착했을 때 전혀 다른 경험이었고 내 꿈을 이루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후 월요일에 이르면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떨어지고 거의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주말의 에너지가 매우 높다가 월요일에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주중에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아드레날린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은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서 은퇴한 후 많은 운동선수와 아티스트 경력도 은퇴한 후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들이 플랜 B나 어쨌든 은퇴 후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해밀턴은 이에 대해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열정인 영화와 음악을 실현하는 것이며 은퇴 후
이러한 두 가지 열정에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2026년은 그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즉, 2026년에 새로운 규정 주기로 도달하고 차가 앞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앞자리에서 싸울 잠재력이 있고 아마도 타이틀을 위해 싸울 잠재력이 있다면 몇 년 더 머무를 것입니다. 올해의 차처럼 차가 정말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조기 은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란더스타이너와 이 점에 동의하며 내 생각에는 하밀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주말이 끝난 후 월요일에 아드레날린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월요일에 떨어지는 아드레날린을 보완할 수 있는 한 사람, 월드 챔피언이 있으니 바로 맥스 바스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버스타펜이 매 주말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재능 있는 드라이버이며 4번의 월드 챔피언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레이싱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포뮬라 1 경기 주말의 아드레날린 부족을 시뮬레이터에서 훈련하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드라이버들에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드레날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며 절대 쉬지 않고 반사신경, 트랙 운전 스타일의 혁신에 있어서 매우 잘 훈련합니다. 이는 분명히 맥스 버스타펜의 시뮬레이터 사용에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2027년 페라리에 있는 맥스는 마이클 슈마커처럼 영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팬들은 2027년 페라리에서 버스타펜을 생각하고 있으며 아마도 2026년 말에 은퇴할 수 있는 하밀턴 대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대립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 동안 해밀턴을 원하거나 해밀턴이 타이틀을 얻기를 바라거나 페라리에서 버스타펜을 원하거나 버스태펜이 2000년대 초 슈마처가 만든 사이클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약간 상반된 의견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현재 버스타펜의 우선순위는 페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버스타펜은 하밀턴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승리하는 팀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밀턴은 그의 우상인 아르턴 세네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했으며 물론 페라리에 가고 싶은 해밀턴 자신의 꿈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페라리가 타이틀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페라리의 버스타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타펜이 미래의 메르세데스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읽고 모두에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뮬라 1 시즌에 대한 로스 브라운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현재 포뮬라 1 시즌의 균형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가 다음 경기에서 이길지 물어보신다면 저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카타르에서 이길지는 모릅니다. 영국인은 여전히 해밀턴을 믿고 로스 브라운 역시 해밀턴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로스 브라운이 바로 페라리에서 슈마허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며 그 전에는 베네통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페라리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페라리가 새로운 규칙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해밀턴은 페라리와 함께 다시 경쟁력 있게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브라운이 말한 것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에로 레디스의 이 흥미로운 그래픽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이 경우 페라리의 알론소가 포뮬라 1 타이틀을 마지막 그랑프리에서 겨루게 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베텔, 리클러크, 지금은 하밀턴,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들의 재능을 살리지 못한 차들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알론소, 베텔, 리클러크 그리고 해밀턴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다룰 리클러크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페라리가 2026년에 경쟁력이 없으면 2027년에 아스톤 마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페라리가 2명의 드라이버를 잃게 된다면 즉 해밀턴은 차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팀을 떠나 은퇴하고 리클러크는 아스톤 마틴으로 가게 된다면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사실상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포뮬라 1에 도달했습니까?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최고의 라이버인 찰스 리클라크가 분명히 페라리 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28세이며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찰스가 아스턴 마틴으로 가야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는 다른 팀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쌓고 승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포뮬라 1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채널에서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동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키드 블록 문제, 카타르의 경쟁력 노리스의 발언, 헬뮤트 묻 마르코, 버스태펜 및 다음 그랑프리에 대한 내용과 물론 페라리 기술진 쉘과의 파트너십, 앤디 카웰의 도착 및 물론 하밀턴 버스타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글 다는 게 기대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